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 법의 일반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의 분류를 체킹할 건데요. 아마 지난 강의에서 법의 분류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네요. 첫 번째 이제 우리 법의 분류상에서는 우리 국내법하고 국제법이 있죠. 그래서 국내법하고 우리 국제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국내법은 우리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 국제법은 우리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제 조직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것이 있죠. 자, 보시면 우리 국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 안에서 우리 국민하고 애국이 간의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법을 적용할 거냐면 준거법이라는 말 쓰는데요.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을 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안에서 우리 국민하고 애국인하의 법률관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거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그 애국인이 속한 국가법을 적용할 것이냐, 바로 우리가 보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고 이것은 국내법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은 국내법의 일종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공법하고 사법이 나오죠. 그래서 공법하고 사법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 형태로 소개되는 것이 우리 사회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공법이라고 하는 것, 사법이라는 것 전통적으로 로마법 체계에서 분리했다.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에서 보통 분류가 되는 게 공사법 구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 등을 당사해서 권력적 즉 공권력 관계를 다투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법이지요. 공법은 항상 여러분 기본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가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다. 양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양자 간의 관계는 공적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법 체계 가장 기본적인 것들 헌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 형법 또는 우리 소송법들이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공법 체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은 보통 개인과 개인 사이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상법도 사법에 들어갑니다. 자, 반면에 우리 사회법이라는 것은 약간 중간적 법의 체계인데요. 이 사회법의 가장 기본 특징은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다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은 노동법 같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자, 그럴 때 자, 전통적으로 우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같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적인 영역에 공법적 틀이 개입되는 것이 보통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여러분 노동법이나 경제법 또는 우리 사회보장법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서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우리 법의 형태에 따라서 실체법이냐 또는 우리 절차법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체법은 말 그대로 우리 법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관계 자체라고 하는 권리, 의무,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관계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실체법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민법 같은 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민법을 보시면 민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권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의무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민법에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정하고 있죠. 우리 물권이든 채권이든 또는 우리 친족에 관한 권리, 상속권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죠. 어떤 권리를 정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절차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나 내지는 과정을 규율합니다. 자, 대표님들 우리 민사소송법 생각하시면 되겠죠? 민사소송법 등입니다. 여기는 권리가 침해당하면, 우리 민법상 이제는 권리가 침해당하면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내지는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죠. 이런 것을 보통 절차법이다. 실체법은 어떤 권리를 정하고 있느냐, 권리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 실체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우리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존재하죠. 자, 보통 이 관계는 우리 범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효력 범위에 따른 논의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력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말 쓰잖아요. 이는 보편적 적용입니다. 자, 반면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사람, 특별한 사람, 또 특수 대상이죠. 또는 장소, 사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거 보통 특별법이다.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충돌되면은 특별법이 우선된다 그러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법이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특별법이 우선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이 있으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게 민법이잖아요. 근데 상법은 그 중에 상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인 간의 법률 정하는 민법은 있지만 상법이 특별법이 된다. 상법이 더 우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또 상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법이나 보험법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은행법이 있다, 또는 보험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또 특별한 것이죠. 상행위 중에서 은행에 관한 행위는 이게 특별법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 가지 보면은 우리 법의 형태뿐만 아니라 법 규정상에도 특별 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다.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단일 법률 규정 상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 대표 시험들 우리가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법 250조는 살인죄가 있죠. 자, 살인죄가 있고 또 거기 나오는 존속 살인죄가 있다는 것이죠. 살인죄는 보통 사람을 살해한 자, 그죠? 대신 존속을 살해한 자죠. 이게 또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법의 규정 상호 간에도 특별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법에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강행법하고 임의법이 나오죠. 자, 강행법규가 있고, 자, 아울러서 임의법이 있다. 자, 강행법이냐 임의법이냐, 이 논의는 일반적 내용에 따른 구별이죠. 그래서 자, 내용에 따른 구별이다. 자, 내용이 강행규정에 성격되는 것을 강행법이죠. 임의법은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임의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행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당사자 의사로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의법은 의사에 의해서 배제가 가는 것이 보통 임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강행법은 대부분의 공법이죠. 대신 모든 공법이라면 아니 됩니다. 대부분의 공법은 보통 강행법 성격이 강할 것이고, 또 우리 대부분의 사법입니다. 사법은 일반적으로 임의법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사법이라고 해서 다 임의법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민법 중에도 우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다. 그래서 무효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법 체계는 의사가 중시되다 보니까 이익법 성격이 강한 것이고, 공법 체계는 대부분 개인의 의사보다는 공익적 실현이 목적이다 보니까 강행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민법 105조에 나와 있는 임의 규정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 법령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의 관계 없는 규정이죠. 자, 이 규정하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련된 규정은 강행성을 띠거든요. 근데 그 관련 없는 규정하고 다른 의사가 표시되면 의사에 의한다는 것은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의 규정 또는 임의법규란 말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연법하고 실정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연법, 실정법의 의미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 자연법 체계가 있고 또 실정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의미로 본다면 자연법 등의 실정법에 보통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전통적 구별로 따져버리면 자연법 문제로 우리 영미 쪽에서 신에 만든 법이다. 신이 만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바로 정의적 시각들,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 자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 우리 근대 사상 중에 천부 인권론, 우리들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줬다는 기본적인 시각들, 이게 보통 자연법 사상에 나와 있는 기본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정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한 규제를 실정법이라는 것이고, 주로 대륙법계에서 특히 독일의 법 실증제학자들이 주로 강조했던 것이 실정법 중심의 사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정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법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보통 반영돼서 실정법화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 실정법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울러서 이제 법의 해석하고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 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요,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 해석의 방법에 관한 문제는 거의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법 해석상의 방법 문제를 여러분이 또 체킹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법을 해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우리 법의 규정은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구체적 사안에 접근시킬 때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정 개개인만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규제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체적 행위에 접근했을 때는 그것을 해석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의 해석의 방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 해석할 때 기본적 방법 기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해석의 주체에 따라서 또 우리 법을 해석하는데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냐 묵권 해석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 자, 그리고 묵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권 해석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는 걸 유권 해석. 자, 그래서 유권 해석은 우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거나 또 국회에서 하는 입법 해석 또는 행정 해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묵권 해석은 권한이 없지만 해석하는 것. 자, 보통은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리 해석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유권 해석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세 가지 형태. 자, 입법 해석이 있고 또 우리 법원 해석하는
사법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해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법 해석은 우리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조문 자체에 해석 규정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법 해석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 안에 그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을 입법화 시켜버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 그래서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으로 조문화시켜 놓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차피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 조문에 해석 규정까지 써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 98조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물건이 뭐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래서 물건 개념을 아예 해석을 딱 정의해놨죠. 그 입법 해석이라는 것이고 법 조문화된 실정 조문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냐 보통의 이제 법률의 최종적 해석은 우리 사법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법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해 가는 것이죠. 우리 법에서 재판할 때 있어서 우리 법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 우리 보통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해석인 사법 해석은 가장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한다. 이게 보통 우리 사법 해석을 의미합니다. 자, 보면 행정 해석이죠. 행정 해석은 행정이 법을 집행할 때 일반적으로 행해진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법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 행정인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해석 등을 하는 것을 행정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권 해석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한 해석을 의미한다. 그래서 입법부 간 해석, 입법부가 법 규정으로 조문화시켜 놓은 것을 입법 해석. 그래서 구속력이 가장 강한 절대적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법 해석은 법원이 재판할 때 있어서 판결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시키죠. 그래서 사법 해석은 가장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다. 대신 행정 해석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석을 의미한다라고 개념을 접어두시면 되겠고, 좀 더 유권 해석입니다. 반면에 무권 해석은 권한이 없는, 즉 기관에 의한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에 의한 해석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학자들이 학설로서 소개를 하는 것이 무권 해석이므로 이것을 학리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리 해석은 주로 우리 학설들로 소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해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권 해석, 무권 해석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법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을 해가는 것이죠. 자, 해석 방법에 따른 우리 방법 논의, 이게 참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물리 해석이 있죠. 그래서 물리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논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죠. 물리 해석 그리고 논리 해석. 크게 말하면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 해석하고 논리 해석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 해석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크게 말하면 해석 방법에 따라서는 물리, 논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리 해석은 일명 문헌 해석이죠. 그래서 언어학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리 해석은 문헌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문장에 내지는 문자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성문법의 해석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물리 해석은 1단계적 해석이다
가장 기초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1단계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가장 기초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보통 물리 해석입니다. 자, 반면에 논리 해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논리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논리 해석이라는 것은 법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 또는 법 질서 전체에 관련된 내용, 또는 법의 목적, 취지, 기타 고려해가지고 법을 해석해 가는 것을 논리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 해석은 주로 이제 문장이나 문자에 중점을 둔다면, 논리 해석은 법령 전체 구성, 그죠? 우리 법 전체의 구성, 목적, 취지, 알겠죠? 기타 등을 고려해가지고 해석하는 게 논리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논리 해석의 방법은 여러 형태가 존재하죠. 자, 축소 해석도 있고, 또 확장하는 확장 해석도 있고, 자, 또는 우리 반대 해석도 있고요. 자, 또는 물론 해석도 있다. 물론. 자, 또는 유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보정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 논리 해석은 축소, 확장, 반대, 물론, 유추 해석 전부 다 논리 해석의 일종입니다. 물리 해석하면 틀리겠죠.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법의 규정상 의미를 일종의 줄이는 거죠. 축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혀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소 해석은 제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들었지만 차마의 통행 금지다. 차나 마 통행 금지거든요. 자, 이때는 유모차는 차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축소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마의 통행 금지지만 그 차마 속에는 유모차는 들어가지 않는다.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기 때문에 축소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20회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20회 시험에 나온 것처럼 우리 형법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 329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시는 보통 조문을 표시할 때 329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절도죄가 나오는데요. 절도죄는 재물을 절취한 자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절도죄 객체에서 이 재물 개념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여기 재물 개념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한다면 이 해석 기법이 어디에 해당될 거냐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자, 일반점들 이 재물 개념에 원래 재물 개념 부동산 들어가지만 이 절도죄 객체로서 재물 개념에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축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소 해석이다 라는 의미는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반면에 확장 해석이지요. 자, 축소하고는 반대쪽이죠. 확장 해석은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법규 용어를 한정적으로 보지 않냐고 넓혀서 해석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원 안에서 수목을 꺾지 말라고 나왔다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연공원법이든 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안에서 수목을 꺾지 말아라. 그죠? 수목을 꺾지 말아라 라고 규정이 있다면, 자, 일반적으로 법의 규정은 수목이잖아요. 나무를 의미하죠. 이 수목 개념에 화초도 포함이 된다 라고 봐버리면 영역이 넓어졌죠.
그래서 그 법의 용어 자체의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 확장 해석이다. 이렇게 확장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확장 해석은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반대 해석입니다. 반대 해석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 정한 요건하고 반대 요건이 존재한다면 반대 효과를 발생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죠. 반대 해석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요건하고 비슷한 반대된 요건이 존재한다면 반대된 요건을 접근하는 것이 반대 해석입니다. 자, 반대 해석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만약에 우리 전세권의 설정은 자, 전세권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설정한다. 그죠? 이게 전세권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설정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반대 상황으로 해석해버리면, 자, 동산에는 설정한다, 설정되지 아니한다. 그죠? 이 말은 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동산의 반대 개념 보통 동산으로 보시면, 보통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므로 우리 토지나 건물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산은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재산을 말하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설정한다는 말은 반대해서 가면 동산에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반대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반대된 상황 요건이 나오면 접근의 것을 반대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해석입니다. 자, 물론 해석은 역시 법의 입법 취지라든가 그런 걸 접근해 가지고 당연히 적용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이란 말은 당연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물론 해석입니다. 자, 오늘 물론 해석은 거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 금지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통행 금지다 라고 나와 있다면 법의 규정이 자동차 통행 금지다라고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규정에 탱크는 어쩔 거냐?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통행 금지인데 탱크는 자동차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잖아요. 그렇더라도 탱크도 당연히 금지된다. 탱크도 통행 금지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자동차가 금지니까 탱크도 물론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한 것을 물론 해석이다. 알겠죠? 물론 해석은 법의 규정의 의미 내지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자동차를 통행 금지시켰다는 것은 당연히 탱크나 기타 장갑차 등도 통행 금지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을 물론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논란된 게 유추 해석입니다. 유추 해석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법에 정확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해서 같은 효과를 인정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추 해석의 기본적 개념은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 들어가는 건 우리가 물리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직접적 규정이 없다. 근데 이런 규정이 없던 것을 유사상황이죠. 유사사항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유사사항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자, 법 규정을 거기에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유추 해석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유사사항에 대한 법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유추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유추해석이죠. 일단 유추해석은 우리 형법에 보면은 유추해석이 금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형법상에서는 재형법정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금지. 자, 형법상에서는 유추해석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추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법상에서는 유추 해석은 금지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해석 방법상에서는 우리 물리 해석, 논리 해석. 논리 해석은 축소, 확장, 반대, 물론, 유추 해석.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논리 해석 같은 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 법의 재정 형식을 취한다. 우리 법의 규정상에서 법문화 시켜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해 놓은 것을 입법 해석. 가장 구성력이 강한 해석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인 요건 해석 나오면 사법 해석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아울러서 법의 이념 정신을 객관화시킬 때 유용하다. 이것도 우리가 논리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유권이냐 무권이냐. 유권은 권한 있는 기관, 바로 공권적 해석이다. 무권 해석은 학자들에 대한 학리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아울러서 제1단계 해석 방법이다 나오면 이건 바로 물리 해석이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주체에 따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매번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은 법 해석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